네, 잠시 후 게이트 최대 입시 합격 전략 설명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다 같이 잠시 침묵을 통해 호국 영령들을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서 체육 관련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후배님들이 게이트 가족 여러분께 보내온 응원 메시지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야, 업어치기 안 지쳐. 합판. 예. 통쾌합니다. 예, 너무 잘했습니다. 금메달입니다. 네, 금메달. 한국팀의 첫 번째 금메달을 선사합니다. 권성세 감독님 너무 좋아하시죠 지금? 예. 예. 구단 최민호 선수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원입니다. 사실 운동만 하기도 힘든데 공부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조금만 힘내십시오. 게이트 최대 입시 원생 여러분, 한 판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멋진 미래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이제 시간은 그대로 쏩니다. 들었습니다. 지금 들어갔어요. 저희도 왠지 이 공격이 좀 좁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농구단 함지윤입니다. 게이트 입시 설명회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항상 주어진 목표에 최선을 다하는 체육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번 성공. 자, 이훈재 주춤주춤 막았습니다. 이훈재가 나갔습니다. 잘했어요, 이훈재. 우리가 누우면 이깁니다. 우리 국민의 정성이 이훈재 선수에게 전달이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명보가 나갑니다. 홍명보. 안녕하세요, 이훈재입니다. 게이트 입시 설명에 참석하신 분 환영합니다. 게이트 최대 입시 원생들 목표에 항상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멋있는 체육인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이트 최대 입시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프로야구 해설위원 박용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입시 설명회는 스포츠와 스포츠 계열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진로와 진학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체육 계열 발전을 위한 스포츠 게이트 최대 입시의 노력에 힘찬 성원을 보내면서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훌륭한 학생들이 뜻하는 목표를 꼭 달성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 프로야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게이트 최대 입시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게이트 최대 입시 수험생 및 가족 여러분, 파이터 김도현입니다.
오늘의 입시 설명회는 스포츠 지도자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진로와 진학의 길을 열어주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체육 계열의 발전을 위한 게이트 체대 입시의 노력에 힘찬 성원을 보내며 여러분들 모두가 꿈을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게이트 체대 입시 화이팅! 네, 저희 게이트에서도 수험생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설명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체대 입시 국가대표 체육대학 합격의 기준 게이트 체대 입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설명회 사회를 맡은 게이트 부원장 허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게이트 체대 입시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게이트 연역 페이지 먼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게이트는 2004년 경희 스포츠 아카데미로 최초 설립되었고 경희 PPT 체대 입시, PPT 체대 입시를 거쳐서 현재의 게이트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스카이, 서울권대학 최다 합격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2022학년도 역시 스카이 합격자 18명으로 전국 최다,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시립대, 건국대, 숙명여대, 한체대, 단국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 단일학원 최다 합격자 배출이라는 비교 불가한 결과로 그 차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최고의 체대 입시 기관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이트의 핵심, 게이트 체대 입시 교사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잠시 강단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의 역량으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게이트 체대 입시 모든 선생님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중등 고1 선행과정부터 고2, 고3 정규과정, 재수 이상 학생들을 위한 N수과정, 사범대학 및 스카이 특별과정까지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모두 직접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이번 입시 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을 청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 쪽에 계신 이대경 부대표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이트 부원장 이대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설명회인데 그리고 비도 좀 많이 오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체대 입시는 아시겠지만 게이트가 최고입니다. 앞으로도 게이트를 믿어주시고 먼 날 게이트가 뭐 교수 선생님이 되시든 학생들이 아니 무슨 일이 있든 저희 도움을 많이 받아서 최선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이트 체대 입시 대표원장 김국진입니다. 제가 이번 입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입시를 치렀던 20여 년 전을 생각을 해봤었어요. 정말 주목구구 시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제가 입시를 치렀던 그 시기에 이렇게 전략적인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런 전략적인 입시 설명회라는 게 있었다라면 제가 재수를 하지 않았겠죠. 저도 재수를 해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이번 입시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모든 학생들, 모든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재수가 아닌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노하우와 데이터를 다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다음에 체육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서 아낌없이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이트 체대 입시 부원장 나일환입니다. 오늘 현충일 귀한 시간 내주신 학생들, 학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 가족 대학 보내는 마음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게이트 최대입시 부원장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최대입시에서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나 그리고 놓쳤던 부분 그리고 새로이 알게 될 부분까지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원장입니다. 저희가 많은 자료를 어머님들께 공개해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 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교사 손재형입니다. 먼저 이렇게 궂은 날씨에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자료 많이 얻어가시고 이제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 백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휴일 궂은 날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궂은 날씨에도 후회하지 않으시게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자료 꼭 얻어가셔서 원하시는 대학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일한 홍일점 김지은 실장입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 학부모 자녀분들 그리고 앉아있는 학생들 모두 저희 게이트 합격생 명단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BMX 연맹 사무국장 우성입니다. 네, 지덕체가 겸비된 인재는 스포츠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찾는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게이트 최대 입시 학원에서 준비하셔서 새로운 시대의 인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구 전공 교사 김명덕입니다.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게이트의 근본 체육 관련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우리 게이트를 거쳐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을 힘차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게이트의 김준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잠시 강단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04년 최초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를 짊어질 주인공을 만들어낸다는 보람으로 늘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김준희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준입니다. 거리가 좀 있으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 최대 입시 대표 꽃미남 김준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학원이 2004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로 19년, 만으로 18년째 됐는데요.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18년째 됐는데 2009년에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저희가 최대 입시 쪽으로는 최초로 입시 설명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횟수로 따지면 입시 설명회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행사를 못 하다가 3년 만에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것만큼 저희 교사들이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교사들 보시다시피 좀 든든하고요. 저희는 전교사가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넘는 전임 교사들이 매일 밤을 새우면서 학생들을 대학을 진학시키겠다는 한 신념 하나로 굉장히 뿌듯한 일들을 하고 있고 본인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입시 설명에 좋은 자료들 많을 거니까 설명에 잘 듣고 가시고요. 그 메이저리그에 한 유명한 야구 투수한테 이런 말을 물어봤대요. 기자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승률이 높냐 그랬더니 그 투수가 본인은 감독을 보고 던진다, 심판을 보고 던진다. 그 이유는 어떻게 던져야 스트라이크고 어떻게 던져야 볼인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서울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어떻게 해야 이화여자대학교를 진학을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설명에 잘 들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 어린 왕자를 지은 저자죠.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어딘가에 샘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저희는 게이트 입시생들 때문에 항상 행복하게 자신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다 같이 인사하고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입시 설명회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입시 설명회는 먼저 변화된 통합 수능 두 번째 해 지난해 수능 결과에 대한 집중 분석이 먼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및 주요 대학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대학 진학 해법에 대해서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을 이끌어갈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를 가장 많이 합격시킨 1인, 결과가 과정을 증명한다. 대치동 체대입시의 설계자, 게이트 한범석 청원장님을 모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치동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게이트 체대입시 한범석 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양력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입 자문위원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이트 체대입시 대치동에 위치해 있는데, 대치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카이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주요 대학도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강연에서 핵심적으로 제가 학부모님께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형을 잘 알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전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전략의 시작이 대입 전형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만 전략을 구성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몇몇 전문가들이 뭐 서울대는 1등급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1등급 받아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1등급을 받아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서울대 이하 뭐 연고대 그리고 주요 대학들도 다 전략의 구성이 원인이 있다, 그 배경이 있다, 그 요인이 모두 전형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더군다나 더 중요했던 거는 작년에 통합수능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통합수능에 대한 개념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올해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년 데이터를 통해서 전략을 구성해야 되는 편리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뭐 대입 전형, 수시 전형, 정시 전형, 스카이, 성공 전략 및 커트라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모든 시작은 전형의 이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형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커트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 스토리입니다. 보시면은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농구 선수였던 친구가 무릎 부상 당하고, 그리고 부상을 극복해서 서울대를 간 스토리. 그리고 4번의 입시 실패 경험을 한 친구가 목표한 고려대에 들어간 스토리. 그리고 미대 입시를 준비했던 친구가 갑자기 체육으로 전향을 해서 이화여대를 합격한 스토리.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 내신이 8등급인데 가천대학교에 들어간 친구, 그리고 운동장 한 바퀴를 완주를 못하는 그런 여학생이 한양대학교에 간 친구.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친구들 중에는 어머님 때는 체력장도 있었고 매달리기, 달리기 이런 거 굉장히 잘하셨지만, 요즘 친구들은 그러한 활동력이나 신체 활동에 대한 시간이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체중이 많이 나갔는데 20kg 감량해서 대학에 들어간 스토리. 제가 이 스토리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체육대학을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준비를 하느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운동을 잘해서 시작한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가 좋아서, 나 야구가 좋아서, EPL 축구 리그가 좋아서, BMX가 좋아서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너무 공부에 시달려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좀 행복하게 자기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하라고 대입 체육을 시작하는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체육의 비전, 이런 건강에 대한 산업, 굉장히 좋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이다 판단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10명 중에 6명은요, 그리고 그 앞에 4가지 요인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입니다. 대학.
체육대학인데 대학을 가고 싶어서 내가 받은 점수 대비 좀 더 좋은 대학,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60%가 넘는다. 그럼 이 말은 대학을 가고 목표가 뚜렷하다는 거는 그 전략을 좀 구성하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입시 전형이라든지 전략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방문을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체육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거다 이렇게 보시고, 대입 전형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쭉 보니까 인구 통계학적으로 2023학년도죠. 우측 바라보시는 기준으로 해서 우측 하단에 47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 예상 인원보다 좀 더 늘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통합수능, 작년 수능에 너무 어려워서 수시 때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대거 발생했다. 반드시 그 친구들은 반수 또는 재수를 결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도 올해 수능은 N수생이 많을 거다 이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문계열 친구들이 자연계열 친구들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계열이 아니라 일반 인문계열에서. 체육계열은 큰 상관은 없지만 그런 친구들이 이제는 좀 체육계열 쪽으로 전향해서 준비하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7만 명의 수험생 응시 인원 중에서 체육을 하는 친구들은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이냐. 요거를 좀 수도권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 기준으로 보니까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수도권 대학을 기준으로만 했을 때. 그러면 전국 응시생의 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형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사람 가릴 전에 저울질형이라는 한자어를 써서 가려 뽑겠다. 어떻게 가려 뽑느냐? 영어로는 뭐 셀렉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가 기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그 기준에서 학생들을 어떤 비중을 두고서 선발을 할지에 대해서 대학에서 전형을 다 발표를 합니다. 세부적인 전형을. 그래서 어머님 세대, 여기 지금 착석해 주신 학부모님들 대부분이 학력고사 또는 수능 첫 세대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연령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능에 대한 이해를 제가 오늘 쭉 설명을 하면 충분히 금방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전형에 대한 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적으로 4년 사전 예고제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부모들한테 예측 가능한 입시라는 명목하에 4년 전에 대입에 대한 정책을 무조건 발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입 정책에서 큰 틀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뭐 수능을 한 번 볼 건지 두 번 볼 건지, 수시 때 원서 접수를 6번 할 수 있다, 뭐 정시 때는 3번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대입 정책적으로 발표를 해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은 대학들의 연합체, 대학교육협의회라고 하는데, 각 대학들이 원서 접수 기간이라든지 정시 가군에 속할 건지 나군에 속할 건지 다군에 속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점을 만들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끔 기본 사항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언제냐?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대학에서 우리는 어떤 인재를 선발할 거다, 어떻게 평가할 거다, 이러한 최초 계획이 나타나는 게 바로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2학년 아이의 대입 정책, 그리고 대학에서 뽑는 대입 전형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다. 그리고 나서 고3 4월 말이 되면 수시 요강, 그리고 8월 말에 정시 요강,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정리, 어떤 게 중요하냐? 앞으로 대입 정책은 지금 현재 고1, 2, 3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만 중요한 사항이고,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이 중요하다. 요 두 가지, 대학에서 발표하는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이해하면 전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발표 시간을 보니까
기본사항은 딱 보니까 23학년도가 20년 8월 27일 8월 말에 발표가 됐고, 그 다음 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연세대학교를 제가 캡처를 했는데 21년 4월에 발표가 됐고요. 이런 목차에서 보면 모집 인원이라든지 주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시가 돼 있다. 이런 것들만 잘 체크해서 보셔도 충분히 우리 대학 연세대학교에서 어떻게 뽑는구나, 고대에서 어떻게 뽑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2023학년도부터 26학년도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 사항이 없습니다. 27학년도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좀 현재와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중학교 만약에 1학년 또는 2학년 자녀를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대입 정책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교 학점제 교육과정을 겪은 친구들이 보는 대입 정책은 교육과정 평가원이라고 해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이제 출제하는 시험에 따라서 이제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평가원장이 바로 이규민 평가원장이 이번에 신임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미국 아이오와 대학에서 교육 측정 통계를 전공을 하신 분인데 분리수능에 대한 철학이 좀 있습니다. 분리수능이 뭐냐? 수시전형, 현 수시전형 때 공통과목을 한번 보고 1차적으로 보고, 정시전형, 현재 수능을 치르는 그 기간 11월에 선택과목을 보겠다. 수능을 2번 나눠서 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학계의 철학과 이제 연구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교육부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의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언제냐? 2024년 2월이 되면 28학년도 준비하는 학생들의 대입 정책이 명확히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2024년 2월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고교 학점제와 그 다음에 현행 대입 정책이 중복으로, 그러니까 대입 정책은 바뀌지 않고 교육과정만 먼저 바뀌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그리고 과도기적 형태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의 핵심적인 틀이 보시면 정리를 하면 대입 정책은 4년 전에, 그 다음에 기본사항, 그리고 1년 10개월 전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모집 요강 이렇게 나오는구나.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을 잘 분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수시전형이 생각보다 기회의 영역입니다. 물론 모집 정원이 적은 그런 단점은 좀 있지만, 그리고 서초, 송파, 강남, 목동, 분당 교육열이 높은 쪽에서 아무래도 내신 확보가 어려우니까 학종을 꿈꾸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죠.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요약적인 부분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시란 무엇이냐? 수시란 수능 전에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수시 전형. 그래서 보통 기한을 보면요,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전형 기한이 수능 이후, 왜냐하면 최저 학력을 맞춰야 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14일까지 전형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를 6개를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수시에서 선발하는 평가의 유형이 딱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체육계열과 일반 계열이 동일하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 특기전형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실기 특기전형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실기 특기 전형은 실기를 비중 있게 봐서 선발을 하는 제도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머님들 알고 계신 것처럼 교과 내신 성적의 비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작년에 수시 경쟁률 15, 탑 15위권에 대한 경쟁률을 쭉 분석했더니 1등이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실기 전형이죠. 유형이 보면 13명 선발하는데 2,300명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한 183대 1 정도 나왔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자세히 또 세부적인 걸 보면 더 이해하시기 편한데 183대 1이지만 실질적인 경쟁률은 30대 1도 안 나옵니다. 왜냐? 실기 100% 평가지만 수능 최저를 봅니다. 수능 최저를. 근데 작년에 수능이 이렇게 좀 어려웠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생기면 합격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매년 한 30대 1 정도 나온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수능 최저에 대한 조건을 더 어렵게 해놨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내신도 안 좋고 그다음에 실기 능력은 굉장히 좋은데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수능 최저를 어떻게 하냐면 영어랑 탐구 한 과목 이렇게 2과목만 준비해서 맞춰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저를 맞춘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수시 때 굉장히 또 기회의 대학이 될 수가 있겠죠. 중위권 학생들에게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통 평균 이렇게 경쟁률이 좀 나오는데 학생들이 뭐 보면은 실기 전형 그 다음에 뭐 3위에 랭킹된 대학이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논술 우수자 논술 6명, 그 다음에 5위에 랭킹된 것도 경희대학교 논술 전형 4명 이렇게 있는데, 논술 같은 경우는 보통 체육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합격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일반 계열에서 논술 준비한 친구들이 이제 안전 지원 전략으로 체육 쪽으로 몇 개 넣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실태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의 동덕여대, 요거는 제가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5명, 일반 학생들 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명 선발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댄스 스포츠라고 적혀 있죠. 이게 전형 유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배경을 살펴보니까 동덕여대에 있는 그 학과장 교수님이 최진호 교수님이라고 관련 논문을 보니까 댄스 스포츠에 관련된 박사 논문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그렇게 댄스 스포츠 좋아해가지고 학생 많이 선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배경적인 이유를 또 살펴보니 2024년 파리올림픽에 브레이킹이란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브레이크 댄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 힙합 이런 뭐 우리나라 K-팝 춤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미 세계적으로 유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 때 메달 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미리 선취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이 대학에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전형을 바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전문가들은 그런 요인들을 볼 때 배경적인 것도 보는데, 만약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주변에 뭐 브레이킹 댄스나 이런 에어로빅이나 댄스 스포츠 이런 능력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꼭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경쟁률을 이렇게 쭉 했을 때 평균적으로 경쟁률은 탑 15위권 대학이 55대 1의 경쟁률이 나온다. 수시 좀 어렵긴 하지만 기회의 대학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셨을 때 학종 전형 뭐 서울대, 이화여대, 시립대, 경희대, 성균관대, 뭐 한양대 굉장히 많죠.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는 내신을 보질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교과 위주로 많이 평가를 하고 2023학년도까지는 합격자 분석을 보니까 독서 활동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선발된 그런 분석이 나왔다, 분석 통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내신 4등급 때도 학종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수, 영탐 4과목 중에 3개 과목 합이 8 이내를 맞춰라. 수능이 어려워지면 최저를 못 맞히는 친구들이 발생하면서 합격자의 기준이 더 러프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학생부 자기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봤을 때 조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면서 이런 대학들을 수시 지원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단 우리 아이는 무조건 스카이를 가야 돼. 스카이 아니면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런 학부형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일반 전형 제외하고는 스카이에서는 일반 전형 수시에 모집을 안 합니다. 100% 다 정시 때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학생부가 항상 논란이 많죠.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논란이 많냐? 대입 공정성. 대입 공정성. 그래서 2023학년도의 특징을 보면 뭐 기재 금지, 기재 제한, 뭐 기재 제한, 미반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2024학년도에는 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죠.
그러면 과연 어떤 걸 평가를 하겠느냐? 학종에서 어떤 걸 평가를 하냐면 딱 뭐 너무 심플하다. 예를 들어서 교과 활동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특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세무 능력 및 특기사항. 각 교과목의 선생님이 학생의 활동에 대해서 적어주는 거. 이런 활동들이 좀 중요하게 또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 활동도 이제 자율 동아리 자율 활동이 뭐 점심 시간이라든지 기타 학교 내에 있는 시간에서 본인이 활동한 내역들 이런 것도 스포츠랑 좀 관련된 활동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종합 의견은 어차피 담임 교사가 써주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교과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요 4개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이 나이스로 다 접속이 가능하죠. 학교생활 기록부를 딱 출력을 해서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딱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영역이 나뉘어서 나옵니다. 우리 아이가 교과 활동이나 이럴 때 스포츠와에 관련된 활동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 체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다 이게 기재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넘어가고 중요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학생부를 제가 주요 부분만 이렇게 좀 발췌를 해서 명시를 해놨는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적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교사의 역할을 맡아 극한의 개념을 교우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개념과 문제를 만들어서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들 그리고 생명과 멘델의 법칙에 대해서 학급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계속 알려주는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마치 교사의 역량처럼 학생이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어느 대학 붙었을까요? 어느 대학 붙었을까요? 네, 서울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지원했는데 떨어지고요. 서울교대 땡땡 교육과를 붙었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어떤 친구가 붙었을까? 보니까 화법과 작문, 체육 과목이 아닙니다. 다른 교과죠. 체육과 합법과 작문인데 체육행정 및 스포츠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이다. 먼저 딱 서두에 쓰고 그리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성수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 체육 정책을 마련하는 체육행정가의 꿈, 체육행정가 정책의 분야로 계속 쓰고 있죠. 그 다음 정치화법을 보니까 여기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목적, 스포츠 표준 계약서의 적용, 체육행정 측면 이런 스포츠에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에 붙었습니다. 앞에 서울교대 붙은 친구가 내신 성적 훨씬 더 좋아요. 세특도 훨씬 더 내용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체육에 관련된 키워드가 없었어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체육에 관련된 학과에 학종을 쓸 때 이러한 스포츠에 관련된 내용이 교과 세특에 많이 노출이 되면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어요. 학생부를 어머님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아버님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문서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반, 이거는 이제 동아리 활동이거든요. 동아리 활동에 보통 체육이라고 하면 뭐 축구반, 무슨 반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다른 사회 연구 동아리나 뭐 기타 뭐 과학 실험 동아리에서도 충분히 체육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다. 어떻게? 대중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스포츠의 관계를 연구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리고 밑에 이제 희망 분야는 사라지니까 그 또 밑에 보면요 자율활동,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운동장 이용을 너무 무질서하게 느껴서 이 친구가 이런 경기 같은 걸 할 때 심판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거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재가 돼 있어요. 교과, 동아리, 자율활동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에 많이 노출이 되면 노출이 될수록 학종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내신 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그렇게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통 교과 내신이 뭐
산출되는 양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대학마다 보통 이렇게 대학마다 산출을 해봤을 때 한 3등급 정도 이내 들어올 거라고 판단이 되면요, 만약에 이제 정시 때 갈 수 있는 대학 대비 좀 상위권 대학을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추천을 좀 드립니다. 예, 물론 정시 베이스를 같이 가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4등급 때도 비교과가 좋으면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특기 실적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뭐 고등학교 때 전국대 규모의 입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5등급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학종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후에 이런 방향성을 제가 어머님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심층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토대로 해가지고 상담받는 거를 권장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전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주요 다뤄야 될 사항은 학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정시 전형인데, 정시 전형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만 후반부의 커트라인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되기 때문에 정시 전형에 대해서 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시, 수능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항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수능을 보고 나서,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실기고사가 있습니다. 그럼 원서 접수는 언제 하냐? 보통 이제 뭐 원서 접수를 하면 12월 29일부터 1월 2일. 저는 그냥 항상 크리스마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서 접수 딱 하고 그리고 1월 달 초중반부터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시험을 본다. 그래서 모집군별로 8일간의 간격을 두고 시험을 보는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가군의 대학을 쓰고 나면 8일 정도 뒤에 있다가 나군 시험 보고, 나군 시험 보면 8일 뒤에 또 다군 시험 보구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정시를 봤을 때 이 전형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딱 보니까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능, 그리고 실기, 그리고 내신. 근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수도권 대학 기준으로 해서 내신 미반영하는 대학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정시는 수능이랑 실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교육열 높은 뭐 지방 여러 도시에서 수시를 포기하고 거의 대부분 정시로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내신 교과 성적이 안 좋았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시 때는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정시 때는 수능이랑 실기가 주평가 요소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능이랑 실기 반영하는 대학, 실기까지 보는 대학이 수도권 기준 92%, 수능만 보는 대학이 8%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체육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실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다, 전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되겠고, 내신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항상 많으세요. 우리 아이 내신 6, 7인데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은 내신 반영 대학이 수도권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주요 대학에선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을 안 하죠. 내신이 9등급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스카이도 마찬가지고요. 내신이 1등급이어도 유리함이 없습니다. 수능이랑 실기만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명확히 해주시고, 내신이 반영되는 대학일지라도 5등급 이내만 들어오면 불리함이 없습니다. 5등급이어도 내신 반영되는 대학 써도 내신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내신 성적 산출해보면 사실 더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부 교과만 반영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서울시립대 국어, 영어 전과목만 평가를 하죠. 국민대 국어, 영어 평가하죠. 덕성여대는 상위 3개 교과를 산출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사실 내신 성적 산출하면 더 잘 나온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론은 결국 수능 실기 싸움이다, 정시는.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능 실기 싸움인데, 그럼 수능에서 점수가 나오죠. 어머님들 수능 성적표 보신 어머님도 계실 수도 있고, 확인을 안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수능 성적표를 딱 보면요, 그 점수에 의해서 다 대학마다 점수가 산출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중요하다. 학력고사 때는 암기로 해서 거의 대부분 원점수 체계로 이게 점수 산출이 됐는데 수능 때부터는 이제 표준 점수 개념이 딱 도입이 돼가지고 상대 지표를 측정을 하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표준 점수라는 거는 원점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을 봤는데 내가 50점이야. 원점수 학생 본인이 50점이다. 근데 평균이 그 수학 시험 본 친구 학생들의 평균이 45점이다. 그러면 50점이라는 점수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표준 점수 개념으로 생각하면 잘 본 개념이 아닙니다. 왜? 평균과 가깝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평균과의 위치를 항상 중요시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표준 점수는. 그래서 원점수 평균보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학을 봤는데 원점수 평균이 50점이고 나는 취득 점수가 85점이야. 그러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35점이라는 위치가 쭉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표준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구조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말하면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뭐 해가지고 곱하기 20하고 뭐 플러스 100하고 막 이렇게 개념이 되는데 그런 거 그냥 다 지워주시고 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낮은데 우리 아이가 원점수 평균보다 훨씬 더 잘 받았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평균에 가깝다 그러면 표준 점수 체계면 100점이 나옵니다. 기준점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등급 같은 경우는 그냥 원점수 체계로 해서 이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등급으로 표기해서 학생들의 이 뭐라 할까 학습 부담감을 좀 낮춰준 개념이죠. 그래서 99점을 받나 90점을 받나 다 똑같은 1등급이고 1등급으로 점수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명확히 아셔야 될 거는 영어는 그냥 등급 원점수 개념으로 해서 생각보다 학습 부담이 좀 덜하다.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 표준 점수로 들어가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원점수 평균과의 위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울 때 잘 볼수록 우리 아이가 유리하다. 이런 개념만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표준 점수에 대한 걸 딱 도입을 했을 때 이 학생의 수능 성적표를 제가 예시 샘플로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요. 표준 점수 확률과 통계 98점, 화법과 작문 91점. 잘 본 걸까요? 못 본 걸까요? 91점, 98점, 확률과 통계 98점. 엄마 나 98점 받았어. 확률과 통계 98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에게 너 너무 잘했다. 100점에 조금만 하면 100점 받겠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표준 점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왜? 표준 점수 체계를 적용하면 평균이 딱 100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딱 평균 정도 한 겁니다. 98점이면 표준 점수 개념으로 치면. 그래서 5등급 정도 딱 나오죠.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6등급, 확률과 통계는 5등급, 영어 3등급, 그 다음 탐구가 2, 4등급. 물론 이 친구는 전략적인 이 국어 수학 점수 버리고 영어 탐구 구조로 해서 덕성여대 합격을 시켰긴 했는데 표준 점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좀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좀 이제 정시 상담을 할 때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학. 이 수학에 대해서 상위권 어머님들이 특히나 많이 물어보세요. 수학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수학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보시면 가군, 나군, 다군 대학이 쫙 나뉘어 있습니다. 연고대, 한양대, 성대 보통 가군에 있고요. 나군에는 서울대 그리고 뭐 이대, 중앙대, 시립대 이런 대학들이 좀 포지션이 위치가 돼 있죠. 수학 필수라는 건 뭐냐면요.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간 대학인데 수학이 무조건 평가된다.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전교과가 다 들어가거나 국어, 수학, 영어를 보거나 그러니까 수학이 무조건 평가가 된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 수학은 필수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학을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신다면 수학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학 선택 노란색 박스 안에 딱 있죠. 보면은 대표적인 대학이 이화여대, 숙대, 건국대 그리고 뭐 한체대 이런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중상위권 대학들이. 수학 선택이라는 건요. 수학을 선택적으로 쓸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대를 기준으로 두면 이대는 영어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중에 상위 두 개가 50%씩 반영이 됩니다. 내가 수학을 너무 못해. 그러면 국어 탐구 점수로만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국어를 너무 못해. 수학 탐구 전략으로만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수학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요게 굉장히 입시 전략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거든요. 체육계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 부분도 꼭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되고, 수학 미반영하는 대학, 경희대, 세종대, 숭실대 대표적이죠. 대부분이 국어 영어 또는 국어 영어 탐구로만 평가를 합니다. 이런 대학을 쓸 때는 수학이 1등급이어봤자 의미가 없다. 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서 실제 사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국어 중요합니다. 체육계열에서는. 왜 중요하냐? 뼈대 과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수학이 필수로 들어가든 선택적으로 들어가든, 선택적으로 버려도 어쨌든 그걸 대체안으로 국어 과목은 들어가고요. 수학을 필수로 해도 상위권 대학은 국어가 다 필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어 필수 집단이 대학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요 밑에 주황색 박스를 보면 국어 선택, 이건 뭐냐? 대표적으로 아까 이대처럼 국수탐 중에 국어 버리고 수학 탐구로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숙명여대처럼 국어 국영수 중에 상위 2개 들어가고 탐구 2과목 30%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대는 좀 위치를 잘못 들어갔는데, 건대는 국어가 필수입니다. 건대는 국어 필수여서 국어 영어 무조건 들어가고 수학 탐구 중에 선택,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오렌지 박스 안에 나군의 건대는 저거 잘못 들어갔네, 건대 글로컬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국어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국어를 반영하는 대학들이요, 스카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40% 50% 이렇게 비중이 높아요. 네, 스카이를 제외하고는 국어 반영 비중이 거의 40%가 넘는구나, 굉장히 비중 있게 점수 처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수학을 안 보는 학교, 그러니까 국어 영어 탐구 위주로 싸우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율이 거진 50%에 가깝다. 그러니까 국어가 예체능, 특히 체육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수학이 필수 반영되는 대학에서도 수학을 좀 못 보더라도 국어를 잘 보면 비대칭적으로 보완이 되기 때문에 국어를 잘하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체육 계열은 국어 점수가 좋으면 수학 점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비대칭 전략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국어를 쭉 보니까 국어를 잘하는 학생은 국어 시험이 어려울수록 본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어떻게 되냐? 2019학년도 국어의 만점 최고점이 150점이에요. 아까 표준점수의 평균이 100점이라고 했으니까 표준점수 최고점 만점 받은 애 150점이면 굉장히 이때 2019학년도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구나, 변별력이 높았구나,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등급에 대한 커트 원점수 기준이 84점이었다. 그런데 2020학년도로 넘어가니까 최고점 받은 애가 표준점수로 140점이 나와요. 만점을 받았는데 2019학년도에는 150점, 2020학년도에는 140점이 나오죠. 2020학년도에는 국어가 굉장히 쉬웠다는 겁니다. 국어를 잘한 친구가 변별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표준점수를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등급 경계 라인을 보니까 원점수가 91점. 그래서 이런 통계, 점수를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표가 나오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러한 등급간 그리고 이런 통계적인 부분을 항상 제출을 해줍니다. 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이 해에는 어려웠구나, 이 해에는 좀 쉬웠구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 거구나 못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2학년도 국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수능 이래 가장 어려웠다는 2019학년도와 최고점을 비교해 보니까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그 다음에 만점자가 28명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국어를 잘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입시 전략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어 같은 경우는 체육 쪽에서 사실 중요치는 않아요. 영어 1등급이 물론 당연히 좋지만 영어 1등급을 받아야지만 대학을 가고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영어 3등급이어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왜? 절대평가니까 상위권 대학들이 영어에 대한 반영 수치나 실질적인 변별력의 기준을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 계열에서는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3등급 이내만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외 대학은 딱 하나.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영어 3등급에 합격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5개년 결과를 봐도 대부분 70% 이상의 학생들이 2등급, 30%가 1등급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영어는 변별력이 좀 떨어지고 3등급 이내만 들어오면 인서울권 다 갈 수 있고 최상위권 가려고 하면 2등급 이내만 나오면 된다. 그리고 뭐 해마다 영어에 대한 변별력이 쭉 나타나기 때문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6%,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12%가 됐는데 이럴 때는 영어 변별력이 높은 대학을 쓸 때 굉장히 유리한다.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면 내가 1등급을 받았을 때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아까 영어 3등급 이내만 받아도 된다는 이유가 1등급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6%, 그 전년도는 12%인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보면요 거의 대부분 뭐 67%, 71%, 64% 이렇게 비중이 높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확보한 친구들을 보면 거의 10명 중에 7명은 4등급 이내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영어에 대한 변별력을 많이 반영시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연대부터 해서 쭉 주요 대학 그 영어에 대한 등급감 전수를 딱 보니까 연대 같은 경우만 1등급과 3등급의 비중이 한 12.5점 정도 차이가 나고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3등급 이내만 들어와도 충분히 주요 대학 합격이 되고 예외적인 대학은 연세대밖에 없다. 물론 1등급, 2등급 받으면 더 좋다. 그리고 영어가 어려울수록 1등급을 받으면 다른 과목 점수가 좀 떨어지더라도 영어 등급 점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탐구. 탐구를 좀 중요시 다룰 필요가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 대입 전형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 대학들이 탐구의 비중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탐구의 비중을. 그래서 스카이 같은 경우는 고려대가 28.6%로 제일 탐구 반영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뭐 기타 주요 대학들 보면 거진 대부분 다 30% 이상의 반영 비율을 갖고 있다. 그래서 탐구 능력이 좋은 친구들은요, 다른 주요 교과에서 성적 조금 떨어져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또 갖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실기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앞에 이제 수능에 대한 부분을 주요 사항으로 다루고 그 다음 어머님들이 꼭 물어보는 문의 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운동 굉장히 잘해요. 저 닮아서 운동 굉장히 잘해요. 체육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반대로는 우리 아이 운동 너무 못하는데 애가 허약하고 뭐 픽픽 쓰러지고 너무 무겁고 운동 최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딱 말씀드려요. 잘하는 애도 해야 되고요. 못하는 애도 하면 그냥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쉬워요. 공통실기, 선택실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공통실기 보는 대학에 한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다 해당이 돼요. 왜? 공통실기라는 거는 응시생 전원이 공통적으로 보는 시험이거든요. 정해져 있는 시스템과 평가 기준과 그 다음에 뭐 파월 기준, 측정 기준에 의해서 동일하게 시험을 봐요. 그래서 아무리 운동 능력 좋은 애도요, 그 평가 시스템에 익숙하게 체득이 안 돼 있으면 시험장 가서 다 실수해요. 이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평가 기준, 파월 기준, 측정 기준에 체득,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반복 연습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운동 능력 떨어지는 친구들도요, 반복 연습하면요 이 배점표를 뒤에서 나올 텐데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나 1년에서 1년 반 정도 투자하면, 또는 운동 능력 좋은 애들은 6개월 투자하면요 충분히 다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 도달합니다. 왜? 정해져 있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려요. 운전면허 시험 보면 운전면허 학원에서 공식 알려주잖아요. 어느 코스에선 2바퀴 반 들어가고 어디 보고 나오고 핸들 몇 바퀴 돌려서 풀고, 그런 기준이 체대에도 계속 적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복을 많이 하면 누구나 오를 수 있고, 반복이 잘 되면 실수도 안 하고, 반복이 안 돼 있으면 운동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체대는 결국에는 노력하는 자가 승리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실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 선택 실기를 보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이 공통실기는 아까 제가 측정 평가 시스템으로 해서 다 측정을 한다 했는데, 선택실기는 교수 또는 그 평가관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에요.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실기에 대한 이 편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실기 반영하는 대표적인 대학이 연세대 스포츠 응용산업학과인데, 그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실기에서 이 종목 중에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준 아마추어 선수급까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합격이 된다. 왜? 실기 시스템상 편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체육 입시를 항상 말씀드리면서 어머님한테, 체육은요 예체능의 음악, 미술, 연기와 다르게 아주 객관적으로 커트라인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우측의 사진을 보면 이게 미대 입시 평가 현장 모습이거든요. 한양대학교. 교수님들이 저렇게 주관적으로 다 평가를 해요.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육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면 이런 전자장비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전자장비로. 그러니까 센서로 딱 측정을 합니다. 컴퓨터로 딱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100분의 1초까지. 그러면 그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대학에 공지되어 있는 평가 기준표로 몇 점을 받았는지가 딱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수능 점수 아까 성적표에서 점수 산출되지, 실기 보면 실기 측정한 결과 토대로 해서 실기 배점표로 측정되지, 그러면 나의 총점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그걸로 커트라인을 다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선택실기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저희가 매년 입시 데이터를 갖고 어떤 학생이 합격을 했고 어떤 점수대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예측을 해서 추정치로 다 학생들을 연습시켜서 합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분야이다, 영역이다. 예체능에서도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점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체육 실기 보면 뭐 연대 같은 경우는 10% 반영이고 어떤 대학은 뭐 40% 반영이고, 이 학교마다 다 반영 비율 다른데, 반영 비율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 종목별로 만점 기준이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측의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는 실기 변별력이 수도권 기준에서 굉장히 높은 대학이거든요. 제자리 멀리뛰기라는 종목이 만점이 여학생 기준으로 250, 남자 기준으로 300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연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종목인데도 남자는 280이고 여자는 230이거든요. 만점에 대한 수치가 좀 워낙 러프하죠.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변별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이런 배점표까지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나와 있냐? 대입 전형, 모집 요강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변별력을 볼 때 이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종목이어도 학교마다 수능으로 대비했을 때 232라는 기록을 하면 연대에서는 만점인데 이화여대에서는 만점 자랑 16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기록이 어느 대학에선 만점이지만 어느 대학에서는 8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본인들이 배점표를 보면서 잘 체크를 해줄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도 단순히 나 잘해가 아니라 내가 어느 대학에서 몇 점이야, 이것까지 확실하게 알아야 커트라인 잡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종목들은, 주요 종목들은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없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응용산업학과 선택실기 반영하는 대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구, 배드민턴, 골프, 축구, 태권도, 유도, 검도, 수영, 체조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거 하나 선택입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어떤 종목 많이 선택할까요? 농구랑 축구가 가장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농구, 축구 응시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수영이나 뭐 예전에는 무용도 있었는데 체조 같은 경우는 응시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선택실기 같은 경우는 사실 수영이나 체조 이런 종목들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선수급의 기량을 갖고 있으면 사실 주관적인 점수로 더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실기 능력이 좀 좋은 친구는 수능 점수 다소 낮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수 있고 합격할 수가 있다. 제가 뒤에서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종목별로 합격자 인원을 정해놓고 뽑지 않냐 이런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그런 건 없다. 근데 보통 응시자 수가 농구 축구가 많으니까 대부분 농구 축구에서 합격자 수가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 보아서 분석을 해주시고, 수능 보면 수능 성적표 나온 거 토대로 분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기 능력 뭐 기존에 뭐 각 교육기관이나 저희 전문적으로 게이트 보내주시면 실기 점수 딱 데이터가 나오니까 수능 점수 실기 점수 딱 합치면 총점으로 해서 대학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3일 뒤에 보는 6월 9일 날 시행되는 교과평 모의평가 보고 나서요, 학생들 그 성적표 토대로 해서 대학을 다 미리 플랜 A, 플랜 B 다 정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이 각 대학마다 수능 성적 산출 점수, 여기 보면 수능 환산점이라고 나오죠. 대학마다 수능에 대한 반영 비율이나 과목별 중요도, 과목별 변별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산출되는 점수를 토대로 해서 실기가 몇 점이 나와야 되는지 분석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 석원이가 작년에 연세대 체육교육과 합격을 했는데 수능 환산점이 595점이었고 이 친구가 실기에서 79점 이상만 받으면 합격이 된다고 예측을 했어요. 그렇게 컨설팅을 해줬고 시험장 가서 85점 이상을 했는데 작년 커트라인이 692점이거든요. 정확하게 맞췄죠. 왜냐하면 면접 점수에 대한 안정 점수를 저희가 보정 점수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알 수가 있고, 어머님들도 그리고 아버님들도 그리고 본인들도 내가 대학마다 수능 점수로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 위치에 있고 실기에 몇 점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대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